매일 저녁에 드시는 그 반주 한 잔. 이게 정말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주는 약일까요? 아니면 혹시 내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독이 아닐까요? 네, 특히 65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물탱크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음. 바로 그 작은 변화가 우리가 평생 즐겨왔던 그 술 한 잔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65세 이후의 삶을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주도적으로 만드는 열쇠가 될 이야기들이죠. 맞아요. 여러 실제 사례랑 최신 의학 연구들을 보면서 예전엔 괜찮았던 것들이 왜 지금은 위험 신호가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술 끊으세요, 돈 아끼세요 이런 잔소리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 그러면 다 아는 소리라고 하시겠죠. 그럼요. 그게 아니라 왜 예전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지, 내 몸과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소스에 담긴 한 남성의 고백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분은 늘 얼마나 산다고 술을 끊어 이러면서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을 유일한 낙으로 삼으셨대요. 아, 주변에 정말 많으시죠, 이런 분들. 그렇죠. 그분에게 반주는 정말 고된 하루를 보상해주는 오랜 친구 같은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고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유, 그날 처음으로 이 한 잔이 진짜 약일까? 아니면 독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나이 들어서 정신력이 약해졌나? 이렇게 자책하시는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네, 몸의 뭐랄까 설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내 수분량의 감소입니다. 아, 그 물탱크요. 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60대가 되면 이게 50%대까지 뚝 떨어져요. 우와, 생각보다 엄청난 변화인데요.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물에 희석이 되는데 물의 총량이 줄었으니까 아, 똑같이 소주 한 잔을 마셔도 훨씬 진하게 또 빠르게 올라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물이 가득 찬 큰 어항에 파란 잉크 한 방을 떨어뜨리는 거랑 물이 반밖에 없는 작은 어항에 떨어뜨리는 거랑 아, 작은 어항 물이 훨씬 더 진하게 물들겠네요. 그렇죠. 우리 몸이 바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비유를 해주시니까 정말 확 와닿네요. 근데요, 몸의 수분량이 줄어서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는 건 알겠는데 유독 숙취가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그냥 노화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 간에서 뭔가 다른 변화가 있는 건가요? 바로 간의 해독 능력 저하, 이중고가 시작되는 거죠. 이중고요? 네, 우리 간은 알코올 탈수소 효소 같은 걸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정교한 화학 공장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의 기계들이 낡고 회전 속도가 느려져요. 아, 효소들이 예전처럼 일을 못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들어온 알코올이 분해가 안 되고 몸 안에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돼요. 숙취는 길어지고 몸의 회복 속도는 뚝 떨어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몸에 들어온 알코올은 더 독해졌는데 그걸 처리하는 능력은 더 약해졌다. 이중고라는 말이 딱 맞네요. 네, 거기에 더해서 뇌는 알코올에 훨씬 더 민감해져요. 예전 주량의 절반만 마셔도 균형 감각이 흔들리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년기 낙상 사고가 정말 위험한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뇌진탕이나 고관절 골절 같은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선천적으로 체내 수분이랑 알코올 분해 효소가 더 적어서 같은 양을 마셔도 훨씬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요. 근데요, 예전에는 의사들조차 술 아예 안 마시는 것보다 한두 잔 하는 게 심장 건강에 더 좋다는 그 제이커브 이론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아, 네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업데이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학 정보 중 하나입니다. 과거엔 그 이론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최근에 정밀한 연구들이 그 이론의 결정적인 허점을 밝혀냈습니다. 허점이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과거 연구에 금주 그룹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미 간이 나쁘거나 심장병이 있어서 술을 어쩔 수 없이 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애초에 건강 상태가 다른 집단을 비교했으니 결과에 오류가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변수를 싹 제거하고 처음부터 건강했던 사람들만 추적 관찰했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음주량이 아주 적더라도 안 마시는 것보다 뇌와 심장 건강에 이로울 게 전혀 없다는 게 현재의 명확한 결론입니다. 우와. 건강 효과의 최저점은 제로 드링크, 즉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아이고 잠이 안 와서 술 한잔 하고 자야겠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이건 정말 최악의 습관이겠네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술은 수면제가 아니에요. 뇌를 강제로 기절시키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마취제요? 네, 우리 몸과 뇌가 진짜 쉬어야 하는 깊은 잠, 렘 수면을 방해해서 자는 내내 얕은 잠을 자거나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죠. 아, 그래서 술 마시고 잔 다음 날 더 피곤한 거군요. 그렇죠. 더 무서운 건 알코올이 뇌세포를 직접 파괴해서 뇌 위축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뇌 위축이요? 네, 이게 바로 알코올성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요, 술을 아주 가끔 포금하는 사람보다 네. 매일 소량씩 반주를 즐기는 사람들의 뇌 위축 속도가 가장 빨랐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게 뇌에는 가장 안 좋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결국 내 몸이 변했으니 술의 의미도 변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시작이겠네요? 맞습니다. 당장 술을 끊기 어렵더라도 술잔을 들기 전에 지금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게 알코올일까? 아니면 편안한 휴식일까? 이렇게 딱 한 번만 물어보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브레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의 변화에 맞춰 습관을 바꾸는 게 건강의 핵심이다 이 말씀이신데 사실 건강을 지키는데 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평생 모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일 텐데요. 소스에 나온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돈에 관한 좀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평생을 은행원으로 일하고 은퇴한 분이 어느 날 자기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걸 발견한 이야기예요. 어휴.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처럼 위험한 말은 없다. 와, 그 한 문장이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을 그냥 꿰뚫고 있네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요, 평생 모은 자산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믿음 3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요? 네, 첫째, 현금은 장롱 속이 제일 안전하다. 둘째, 이자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오래 보한 사람은 믿어도 된다. 이 3가지 믿음이 수십 년 쌓아올린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은 장롱 속이 제일 안전하다. 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소스에 나오는 김옥분 어르신 실화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고생해서 모은 돈을 비닐에 싸고 또 수건으로 감싸서 장롱 제일 깊숙한 곳에 보관하셨대요. 네, 근데 몇 년 뒤에 손주 등록금 때문에 꺼내보니까 그 돈이 습기랑 곰팡이 때문에 새까맣게 썩어서 종이 조각처럼 부스러지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 손으로 평생 모은 돈이 썩었어요 라면서 우시는데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통제 착각, 컨트롤 일루전이라고 부릅니다. 통제 착각이요? 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이 닿는 곳에 있으니까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무 안전장치가 없는 가장 위험한 상태인 거죠. 습기, 곰팡이, 화재, 도난은 물론이고요. 돈을 어디 숨겼는지 나조차 잊어버리는 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아, 망각. 그것도 그렇겠네요. 네, 돈은 눈에 보이게 보관하는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과 실제로 통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두 번째 믿음, 이자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다.
이것도 정말 큰 함정이죠. 맞습니다. 김정희 할머니 사례가 나오는데 이자가 시중에서 가장 높다는 은행 직원 말만 믿고 1억 원 전 재산을 5년 만기 장기 예금에 덜컥 넣으신 거예요. 아, 근데 2달 만에 따님이 급하게 수술할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진 거죠. 결국 중도에 해지하느라 이자는커녕 원금 손해까지 보고 큰 돈을 잃으셨다고 해요. 이게 바로 노년기 자산 관리의 핵심이 수익률, 즉 이자보다 유동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동성이요? 네, 필요할 때 막힘없이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이죠.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정작 수술비 1,000만 원이 필요할 때 묶여 있다면 그건 내 돈이 아닌 셈입니다. 원칙은 좋은데 솔직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평생 한 은행만 거래해 오셨고 자산을 이렇게 나누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시작도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내 돈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개의 바구니요? 네. 첫째, 당장 다음 달 생활비처럼 언제든 써야 하는 돈은 수시 입출금 통장에. 둘째, 자녀 수술비처럼 갑자기 필요할지 모르는 비상금은 이자는 좀 낮더라도 중도 해지 손해가 없는 상품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5년, 10년은 절대 쓸 일이 없다고 확신하는 돈만 고이율 장기예금에 넣는 겁니다. 이 3가지만 구분해도 위험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믿음. 오래 본 사람은 믿어도 된다. 아, 이게 사실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스에 나온 김창섭 어르신은 자신의 가족처럼 살뜰히 챙겨주던 동네 후배를 믿고 인감증명서랑 통장 사본을 맡겼다가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빚까지 떠안게 되셨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도움과 책임을 혼동해요. 도움과 책임이요? 네.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내 돈을 책임져 줄 사람은 다르다. 이 원칙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깝고 고마운 사이라도 돈 문제와 서류는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서로의 좋은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가 알아서 좀 해줘라는 말이 가장 위험할 수 있겠네요. 은행 직원의 달콤한 말 속에 숨은 함정도 짚어주셨는데 소스를 보니까 절대 믿으면 안 되는 3가지 말이 있더군요. 첫째, 어른신 연세에 딱 맞는 맞춤 상품이에요. 네. 마침이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다 이해 못하는 고위험 투자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둘째는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내일부터 금리 떨어져요. 조급함을 유발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빼앗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리고 3번째 말이 정말 소름 돋았어요. 자녀분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건 정말 대놓고 사기치겠다는 신호 아닌가요? 그렇죠.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 특히 자녀의 검증을 차단해서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봐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정말 좋은 금융상품은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족과 함께 확인할수록 더 안전해진다. 바로 그겁니다. 내 돈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우리 몸속에도 조용히 위험이 자라나는 경우가 있죠. 네, 마지막 주제인 뇌경색 예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던 68세 남성이 어느 날 아침 양치톱을 손에서 놓치는 아주 사소한 순간과 함께 뇌경색을 맞이한 이야기가 정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혈관 속에서 조용히 준비된다는 점이 정말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준비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입니다. 기름이요? 네, 혈관을 살리는 기름이 있고 조용히 혈관을 죽이는 기름이 있습니다. 먼저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기름은 단연 올리브유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노인 8,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올리브유를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무려 41%나 낮았습니다. 잠깐만요. 41%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41% 맞습니다. 아니,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건 상식이지만 뇌졸중 위험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예방약 수준인데요. 놀라운 수치죠. 핵심은 올리브유 속 올레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올레산이 우리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강력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아, 혈관 청소부? 네, 여기서 중요한 섭취법이 있습니다. 등급은 압착 요인,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시고
튀김처럼 높은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까. 아, 열을 가하면 안 되는군요. 네,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침처럼 열을 가하지 않는 요리에 하루 1스푼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럼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들기름은 어떤가요? 들기름도 좋은 기름인가요? 들기름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약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현존하는 식물성 기름 중에 가장 높아요. 60% 이상 들어있거든요. 와, 이 성분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덩어리지는 것, 즉 혈전 생성을 막고 뇌세포를 활성화해서 기억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서도 입증됐죠. 그럼 들기름도 열을 가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절대 가열하면 안 되고 빛과 공기에 쉽게 산패되니까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2달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주방에서 버려야 할 혈관을 죽이는 기름은 뭔가요?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마가린과 쇼트닝, 혈관의 최대적인 트랜스지방 덩어리입니다. 네. 둘째, 카놀라유나 옥수수유 같은 정제 식물성 기름.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여러 번 재사용한 튀김기름이나 과자, 라면 같은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정체불명의 경화유, 산패된 기름은 그 자체로 독극물과 같습니다. 기름 한 스푼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군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응급 상황은 생길 수 있으니 만약 뇌경색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골든타임 4시간 30분. 이 시간을 놓치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요. 4시간 30분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패스트 법칙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F, 페이스, 얼굴 마비입니다. 이하고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축 처지는지 보세요. A, 암, 팔마비. 양팔을 앞으로 들었을 때 한쪽 팔에 힘이 빠져 스르르 내려가는지 확인하고요. S, 스피치, 언어 장애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같은 간단한 문장의 발음이 어눌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T, 타임. 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해서 뇌졸중 증상이 의심된다고 알려야 합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65세 이후 내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 이걸 인정하고 한 잔의 술이 주는 순간의 위로 대신 진정한 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네. 둘째, 평생 모은 돈은 장롱 속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고려해서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관리하는 것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셋째, 식탁 위 기름 한 스푼이 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가까이 하고 정체 모를 나쁜 기름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진실로 통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낡은 습관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 몸과 세상에 맞춰서 지혜롭게 적응해 나가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노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것, 통장을 3개로 나누는 것, 주방의 기름병을 바꾸는 것. 어쩌면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은 이만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책임지려는 용기 있는 선택일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평안한 내일을 위해 어떤 첫 번째 용기를 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65세가 넘어가면요, 우리 몸의 수분량이 확 줄어든대요. 바로 이 작은 변화 때문에 매일 약처럼 마시던 그 술 한 잔이 어느 순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요, 술 끊으세요 이런 답답한 잔소리가 아니에요. 대신에 65세 이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고 또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네. 야, 얼마나 산다고 술을 끊어. 그 한 잔이 내 하루의 위로였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고된 하루를 마치고 마시는 그 술 한 잔. 진짜 오랜 친구 같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로잖아요.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 상은 받아도 되지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따뜻한 위로가 사실은 내 몸을 아주 조용히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한 잔에 숨어있는 진실을 한번 제대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 술 한 잔. 맞아요. 많은 분들한테 술 한 잔은 그냥 뭐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위로고 또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기도 하죠. 네, 정말 그래요. 어떨 땐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하루의 피로를 싹 잊게 해주는 진짜 마법 같은 시간이잖아요. 술이라는 게 그냥 음료가 아니라 추억이랑 위로가 뒤섞인 어떤 감정 그 자체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이 이제는 그 감정을 예전처럼 받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내 몸 안의 낯선 변화. 언제부턴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시작되는 겁니다. 밤에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싹 말라있고 머리는 왠지 멍하고 딱 한 잔 마셨는데도 얼굴이 확 붉어지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소처럼 저녁 먹으면서 딱 한 잔하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고 숨이 차서 깨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가 이 한 잔이 정말 나한테 약이 맞나? 혹시 독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순간인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그 핵심은요, 바로 우리 몸 자체가 변했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뭐 겉으로는 티가 안 나도 속으로는 아주 극적으로 변하거든요. 특히 술, 이 알코올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5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한 60에서 70%가 물이었잖아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게 50% 아래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반밖에 안 찬 컵에 똑같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농도가 훨씬 진해지겠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몸속에 물이 줄어드니까 예전이랑 똑같이 술 한 잔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훨씬 더 진해지고 더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젊었을 땐 그냥 희석되던 알코올이 이제는 우리 온몸을 진하게 물들여 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한 잔은 괜찮다는 거짓말. 우리가 정말 철석같이 믿어온 말이 있죠. 하루 한 잔은 약이다.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최신 연구들이 그 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이커브 이론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 아예 안 마시는 사람보다 오히려 사망률이 낮다는 그런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구나, 오히려 좋구나 하고 믿었던 거죠. 심지어 예전에는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제이커브 이론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그룹 안에 사실은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빼고 정말 건강한 사람들끼리만 다시 비교를 해봤더니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가장 건강에 이롭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의 약효, 이 믿음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근데 함정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 잔하고요, 의학에서 말하는 표준 한 잔의 양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의학적인 표준 한 잔은요, 맥주는 355ml 한 캔, 와인은 150ml 한 잔, 소주는 딱 1.5잔 정도예요. 생각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에이, 딱 한 잔만 해야지 하고 콸콸 따르는 그 한 잔이요. 사실 의학적 기준으로는 이미 2잔, 3잔을 훌쩍 넘는 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착각이, 이 작은 오해가 우리 몸을 조용히 병들게 만드는 주범이었던 거죠. 제 지인 중에 정수형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매일 저녁에 소주 딱 한 잔 하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에 간 수치가 막 치솟고 고혈압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어요. 그때서야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한 잔이 그냥 한 잔이 아니었구나 하고요. 그 한 잔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정말 몰랐다고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규칙 만들기. 사실 평생 즐겨온 걸 하루아침에 딱 끊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술을 끊는다가 아니라 술을 건강하게 다루는 지혜를 배워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음주 수칙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전에 마시던 양의 딱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둘째, 술 한 모금 마실 때
물 한 잔을 꼭 같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매일 드시는 건 절대 금물. 우리 간도 좀 쉬게 해줘야죠. 그리고 넷째, 약 드시는 분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같은 약이랑 술은 정말 상극입니다.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정말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 한 모금에 물 한 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 국립알코올연구소의 공식 권고안이기도 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하루에 딱 한 잔 이하, 그리고 일주일에 총 7잔을 절대로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준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이야기네요. 내일의 미소를 선택하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술이 주는 그 순간의 위로 대신에 다음날 아침에 맑은 정신과 후회 없는 미소를 선택할 때가 온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다. 내 몸이 원했던 건 알코올이 아니라 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어쩌면 우리 몸이 진짜로 원했던 건 그 자극적인 알코올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휴식 아니었을까요? 그날 밤 마시는 보리차 한 잔이 어쩌면 술보다 훨씬 더 깊은 평화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술을 딱 줄이기만 해도 우리 몸은 정말로 빠르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푹 자게 되고요. 혈압도 안정되고 칙칙했던 얼굴빛도 환해지죠. 몸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게 느껴질 겁니다. 어제 술 한 잔보다 내일 아침에 그 상쾌함이 훨씬 더 달콤하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부터 저녁 식탁에 앉으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딱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지금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이 술 한 잔일까? 아니면 편안한 쉼일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바꾸고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언제나 평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후회 없는 미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 한 잔은 약일까 독일까? 이거 참 오래된 질문이죠. 고된 하루 끝에 마시는 그 시원한 술 한 잔이 정말 오랜 친구 같았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 나온 한 남성분 이야기가 유독 마음에 남더라고요. 평생 저녁마다 반주를 즐기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의 첫 질문이 어제 술 드셨어요? 이거였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5세 이후 왜 젊었을 때랑 똑같은 술 한 잔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술 끊으세요 하는 그런 잔소리가 아니에요.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술이라는 오랜 습관을 어떻게 새롭게 다뤄야 할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특히 예전에는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제이커브 이론 있잖아요. 그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었죠.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보다 조금 마시는 사람의 사망률이 더 낮다는 그 유명한 그래프요. 저도 그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술은 약이야, 약하시면서 한 잔씩 하셨던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최신 연구들이 그 이론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걸 밝혀냈어요. 과거 연구에서 술을 안 마시는 그룹을 분석해 보니까 이미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거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건강 상태가 다른 두 그룹을 비교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년층만 대상으로 다시 비교를 해봤더니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게 뇌와 심장 건강에 가장 안전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위험도는 그냥 쭉 올라가는 걸로 나타났어요. 안전인데요.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같은 술이 우리 몸에 더 독하게 작용하는 걸까? 그 과학적인 이유에 집중해서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막연하게 줄여라가 아니라 정확히 어느 정도가 기준선인지 그 구체적인 숫자부터 파헤쳐보는 게 좋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 국립알코올연구소 NIAA라고 하죠. 거기서 65세 이상을 위한 공식 음주 권고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는 딱 1잔 이하, 그리고 일주일 총량으로는 7잔을 절대 넘기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하루 1잔, 일주일 7잔.
네, 어떤 자료에서는 더 간단하게 그냥 젊었을 때 성인 권장량의 절반으로 줄여라.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 한 잔이라는 게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누구는 맥주 500cc를 딱 한 잔이라고 하고 누구는 소주잔 가득 원샷 하는 걸 한 잔이라고 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말하는 표준 한 잔의 기준을 아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 표준 한 잔은 순수 알코올 12g에서 한 14g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걸 우리가 자주 마시는 술로 환산해보면 맥주는 355ml 캔 하나 정도고요. 355ml요? 우리가 보통 마시는 500ml 캔보다 훨씬 적은 양이네요. 그럼 제가 생각했던 맥주 한 잔은 이미 표준잔을 훌쩍 넘는 거였군요. 와인이나 소주는 어떤가요? 와인은 보통 크기의 와인잔으로 약 150ml 한 잔, 그리고 소주는 우리가 쓰는 작은 소주잔 기준으로 약 1.5잔에 해당합니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듣고 나니 하루 1잔, 일주일 7잔이라는 권고가 훨씬 더 엄격하게 들리네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텐데 자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몸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한 차례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노년기의 음주를 물이 반쯤 찬 컵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것에 비유했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돋는 비유죠. 그 비유 뒤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과학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체내 수분량의 급격한 감소예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의 약 70%가 물, 즉 수분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네, 70%.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수분량이 50%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잠깐만요. 70%에서 50% 아래로요?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인데요? 그럼 그게 알코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알코올은 지방이 아니라 물에 녹는, 그러니까 수용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니 몸속 물탱크의 크기 자체가 줄어든 상태에서 젊을 때와 똑같은 양의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 농도가 훨씬 진해지겠네요. 그렇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더 진하고 또 빠르게 치솟는 겁니다. 젊을 때의 몸이 물이 가득 찬 큰 대야였다면 잉크 한 방울, 즉 술이 떨어져도 쉽게 희석되죠.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물이 절단밖에 없는 작은 컵과 같아서 똑같은 잉크 한 방울에도 순식간에 컵 안의 물 전체가 시커멓게 오염되어 버리는 겁니다. 와, 물탱크가 작아졌다는 비유가 정말 직관적으로 와닿네요. 똑같은 잉크인데 담는 물의 양이 다르니까 농도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럼 그 비유 뒤에 숨은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두 번째 변화는 우리 몸의 해독 공장, 바로 간 기능의 노화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간의 알코올 분해 속도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절반이나요? 그럼 숙취가 단순히 좀 더 길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해독 능력이 반토막이 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오래되어 성능이 떨어진 정수기 필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간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핵심 효소들, 알코올 탈수소 효소나 아세탈데히드 탈수소 효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호소들이 바로 정수기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건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가 낡고 마모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 필터가 막혔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걸러지지 못한 오염물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필터 성능이 떨어지니까 오염물질, 즉 알코올의 독성 대사물질인 아세탈데히드가 우리 몸이라는 컵 속에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게 숙취를 유발하고 온몸의 장기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는 주범이죠. 그렇군요. 게다가 노화로 체내 지방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방은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하거든요. 결국 간이 처리해야 할 알코올이 몸 안에 더 오래 정체되면서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물탱크는 작아졌는데 해독공장 필터까지 낡아버린 뭐랄까 총체적 난국이네요. 이게 단순히 숙취가 좀 길어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들을 보니 특히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가장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일 겁니다. 나는 포금은 안 해. 그냥 매일 저녁 반주로 딱 한 잔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특히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일본 규슈대학에서 1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요. 10년 동안이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은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뇌의 위축을 보였어요. 그런데 매일 소량의 술을 마신 그룹은 기억력 끌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부위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위축, 즉 뇌가 쪼그라드는 현상이 발견된 겁니다. 전두엽이요? 아니 한 잔쯤은 혈액순환에 좋고 괜찮다는 그 믿음이 실제로는 우리의 기억과 판단력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잠을 자기 위해 한 잔씩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건 역시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잠들기 위한 술 한 잔은 수면이 아니라 사실상 뇌를 마취시키는 것에 가까워요. 맞죠? 네, 뇌가 깊은 잠, 특히 렘 수면에 들어서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알코올이 이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마취 상태라는 말씀이군요. 그럼 몸은 자는 것 같아도 뇌는 전혀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잔 다음 날 유독 더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거죠. 뇌가 밤새 제대로 된 업데이트나 청소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알코올성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과의 충돌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사실 어르신들은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 약을 한두 가지씩은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심지어 흔한 진통제까지. 이런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술은 그야말로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약의 효과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거나 반대로 아예 사라져버리기도 하거든요. 와, 자료에 나온 한 의사의 일화는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나요? 평소 수면제를 처방받던 환자분이 어젯밤엔 그냥 잠이 너무 안 와서 수주 반 잔만 마시고 잤어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이 그분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세상에, 소주 반잔 때문에요? 네, 수면제와 알코올이 만나서 호흡 충출을 억제하면서 잠든 사이에 그대로 숨을 거두신 거죠. 와, 정말 끔찍하네요. 질병 위험 자체를 높인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었죠? 네,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매일 한 잔 이상 음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1.8배나 높았습니다. 1.8배나?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요소가 선천적으로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독성이 몸에 더 오래, 더 깊게 남아 훨씬 더 위험해요. 술 마시며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분들이 바로 이 효소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평생을 함께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의 한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술을 끊는 게 아니라 다시 배워야 해, 술을 다루는 법을. 무조건적인 금주가 아니라 변화된 내 몸에 맞춰서 새로운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종합해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간단한 원칙 3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매일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금지하는 겁니다. 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매일은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매일 마시는 건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에게 단 하루의 휴가도 주지 않고 365일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아요. 간이 회복하고 재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최소한 이틀, 사흘은 간격을 두셔야 해요. 간에게도 휴가를 줘야 한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두 번째 원칙은 술을 마실 때 물을 최고의 파트너로 삼는 겁니다. 흔히들 좋은 안주를 찾으시는데 사실 최고의 파트너는 물이에요. 술 한 모금에 물 한 모금. 아, 술 한 모금에 물 한 모금. 네. 이 단순한 습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켜서 아까 말한 작은 컵의 잉크를 옅게 만들어줍니다. 간과 뇌에 가는 부담을 정말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 술과 물을 1대1 비율로 마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좋은 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어떤 걸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몸의 목소리를 듣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술잔을 들기 전에 딱 3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게 이 술일까? 아니면 그냥 좀 쉬고 싶은 걸까? 아, 내가 원하는 게 알코올인지 아니면 휴식인지
질문을 해보라는 거군요. 맞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술을 찾는 순간은 몸이 알코올을 원해서가 아니라 지친 몸과 마음이 휴식을 갈망하는 신호일 때가 많거든요. 그 신호를 술의 열기로 잠시 덮어버리는 대신 자료에 나온 다른 남성처럼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의 평화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65세 이후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후 술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는 이유는 우리 몸의 물탱크가 작아지고 해독 공장의 필터가 낡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젊을 때와 같은 한 잔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였죠. 그리고 괜찮다고 믿었던 매일의 반주 한 잔이 실제로는 뇌를 위축시키는 가장 위험한 습관일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기억해야겠습니다. 한 잔쯤은 괜찮다는 말, 그건 젊은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오늘도 술 대신 나를 아끼자입니다. 라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깊은 울림을 주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 속에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 남성은 자신이 그토록 매일 밤 찾았던 것이 술의 취기가 아니라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위로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위로를 더 이상 술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기 시작했죠. 아, 위로요? 네. 다음번에 잔을 들고 싶어질 때 잠시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알코올의 뜨거운 열기인가?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이 주는 조용한 평화인가? 어쩌면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